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생은요, 꼭 정직하게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아주 오래 돌아 결국 다시 제자리로 이끌어주는 운명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그걸 처음 믿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 서울역 근처의 찬바람이 뺨을 때리던 겨울 아침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손에 들고 카트를 옆에 둔 채 길가에 앉아 있었죠. 손님도 없고 사람도 드문 그 시간 길 건너편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낡은 외투에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고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죠. 처음엔 그냥 또 한 명의 노숙자라 생각했어요. 서울역 근처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길이 그 사람에게 머물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왜 저 사람 얼굴이 나칙집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 같은 이 거리. 그때도 이렇게 고구마를 팔았고 그 사람은 내 옆에서 함께 있었죠. 그는 제 남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전 남편. 제가 30을 갓 넘겼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손을 가진 사람이자 제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요. 그가 저를 떠난 지는 40년이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를 원망하고 잊으려 애쓰고 또 가끔은 미워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다른 여자 생긴 거야. 그런 사람은 잊고 다시 살아야지. 네가 뭘 못해서 그랬겠어.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를 완전히 지운 적이 없어요. 마음 어딘가에 아주 깊은 곳에 그가 있었고 그 흔적은 늘 제 삶의 틈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그 낯선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울렸어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도 마음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벌써 죽은 사람인데. 아니야. 그가 맞다면 왜 일이 초라해졌지? 정말? 그가 맞다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 수많은 물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고구마는 다 식어버렸고 제 숨결만 하얗게 공기 속에 퍼져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먼지가 쌓인 기억들이 다시 색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이름은 정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훈의 아내였고 지금은 그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서울역 근처 회색빛 콘크리트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새벽. 그곳은 제가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 장소입니다. 익숙하다는 말도 이제는 지쳤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저를 갈아먹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해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남편도 아이도 곁에 없어요. 자식은 있지만 외국에 가서 연락도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곳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저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제 하루에 관심을 갖지 않죠. 아침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좁고 습한 고시원 방 한 구석에서 전기장판을 끄고 조용히 카트에 재료를 챙기죠. 고구마, 단호박, 군밤, 핫도그, 반죽. 그날그날의 재료에 따라 삶의 냄새가 달라져요. 하지만 그 냄새 속엔 언제나 에즐스람이라는 공통된 향이 배어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조차 이젠 외로움으로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요. 누군가는 제 고구마를 사가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주지 않죠. 처음엔 그 무심함이 서운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무관심이 편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어요.
그러다 문득 어떤 순간에는 너무도 깊은 고독이 몰려와요. 손님이 끊긴 시간 혼자서 가게 카트를 정리하며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면 겨울 하늘은 어쩜 그리도 높고 차가운지. 이 삶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날 기억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져요. 그리고 그가 떠오르죠. 그 사람. 정훈. 그의 얼굴 웃음소리.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오늘은 내가 고기 사올게라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몰라요. 사라진 그날도 그는 늘 그렇듯 평범하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렸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은 잔인하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굽고 메말라가요. 이젠 그 사람 얼굴도 흐릿해져야 정상일 텐데. 그날 서울역 앞 노숙자의 눈동자 속에서 제가 잊었다고 믿었던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혹시 정말 그가 살아있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그가 아니라면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떨리는 거야. 그날 이후 전 예전보다 일찍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괜히 그 길을 지나쳐보고 멀리서 그 자리를 슬쩍 살펴보기도 하고요. 어리석고 바보 같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정훈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다시 살아야 해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마음 미움과 원망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감정이 다시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스치는 바람소리, 겨울 해가 닿는 지붕 끝, 그리고 고구마 익어가는 냄새까지도요. 서울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이 나와요. 그곳엔 매일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오래된 간판들 바닥에 떨어진 찬 낙엽, 그리고 새벽마다 울리는 첫 번째 지하철 소리. 그 소리에 저는 매일 같이 고개를 들곤 해요. 기차는 늘 일정한 시간에 지나가고 그 소리는 늘 똑같지만 어쩐지 그날 이후 그 소리가 가슴에 더 깊게 박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떠나던 날도 기차 소리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오늘은 내가 재료 사올게라며 나갔고 그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들렸던 기차 소리와 지금의 이 기차 소리는 왜 이리도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 기차가 그 사람을 태워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 같은 어이없는 상상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늘 고이 간직해온 작은 물건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머리핀 하나. 그가 전쟁이 끝난 후 손수 만들어 제게 선물했던 거예요.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휘어도 다시 돌아오지. 이 머리핀처럼 우리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괜찮을 거야. 그가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말이 그저 예쁜 말일 뿐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기억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 핀은 지금도 제 작은 화장대 거울 옆에 놓여 있어요. 그 사람의 흔적, 그 사람의 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유일한 물건. 밤이 되면 고구마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그 핀을 조심스럽게 만지곤 해요. 그리고 생각하죠. 정말? 당신일까? 그날 만난 그 노숙자가? 정말 내 남편이라면 그렇다면 이 시간들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 그 질문들은 제게서 잠을 앗아가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가 더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노래들이 그와 함께 했던 시절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 김이 서린 유리창,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까지도 모두 그를 떠올리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본 순간부터 제 일상은 다시 색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주 희미한 색이지만 분명 존재하는 색이에요. 회색뿐이던 제 삶에 다시금 따뜻한 갈색, 붉은색, 그리고
희망이라는 색이 섞이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모두가 상처투성이었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 당시 종로 근처의 임시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는 전방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온 병사였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처럼 불평도 없고 요구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그가 처음 제게 말을 걸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 근처에 군고구마 파는 노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있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에게 작은 종이봉지에 고구마를 담아 건넸고 그는 한 입 베어 물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어요. 이 맛 잊고 있었네요. 그의 웃음을 보며 저도 따라 웃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날씨 이야기, 고향 이야기, 전쟁 전 꿈꾸었던 것들. 그가 퇴원하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와 그렇게 헤어지게 될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그는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함께 시장이라도 걸어보실래요? 그 한 문장에 저는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와 함께 걸었던 남대문 시장 골목은 아직도 생생해요. 손잡고 지나간 포장마차, 서로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골목 추운 날, 함께 나눠 마신 따뜻한 식혜 한 잔까지도요. 그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작은 리어카 하나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가 밀고 제가 굽고 고구마 단호박 군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만의 세상이었죠. 매일 새벽 함께 시장으로 향하며 그는 늘 한 손에 라디오를 들고 나왔어요. 옛날 가요를 들으며 고개를 까딱이던 그의 모습, 팔짱을 끼고 장화를 신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그 손.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로의 피곤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걷던 그 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느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 우리는 고생 끝에 번 돈으로 중고 전기장판 하나를 샀어요. 그날 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이제 우리도 따뜻하게 잘 수 있겠네. 영자 씨,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전쟁도 끝났고 내 옆엔 당신이 있으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걸 난 의심한 적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첫 겨울을 맞았을 때였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둘 다 감기에 걸려 고생하던 시기였죠. 그런데도 그는 늘 웃었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 더 단단해지는 거지. 그 말 하나에 저는 참 많이도 위로받았어요. 어느 날 밤 장사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는 낡은 손수건에 무언가를 조심스레 감싸서 제게 건넸어요. 이거 당신 줄 거야. 별건 아니지만. 풀어보니 작고 소박한 나무 머리핀이었어요. 대나무도 아니고 화려한 조각도 없었지만 그 결엔 그의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응. 장사 끝나고 틈틈이 깎았어. 남대문 시장 구석에 버려진 나무 조각이 있길래 주워 왔지.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나무는 비바람에 쉽게 부러지지 않아. 휘었다가도 다시 펴지고 찢긴 자리도 스스로 메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휘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 어떤 반지보다 꽃보다 값진 선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랑과라면 어떤 가난도 두렵지 않다. 그 머리핀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 머리칼 사이에 있었어요. 장사할 때도 명절에도 심지어 싸운 날도 그걸 꽂고 있으면 마치 그가 제 뒤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 하나를 했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럴 일 없어.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그럼 이 핀을 보고 다시 기억해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밤에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작은 고시원의 벽에 우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쳤어요. 그 약속은 그가 사라진 그날 이후 제 가슴 속에 무겁게 박혀 있었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어요. 그 핀이 그리고 그 밤의 말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그 후로도 우리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따뜻했어요.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나 고구마를 씻고 그는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사왔죠. 전기포트를 올려놓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우린 말없이 함께 준비했어요. 말이 없다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어요. 서로의 숨소리,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 고구마가 익어가는 소리까지도 우리에겐 충분했으니까요. 그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이렇게만 늙어가자. 크게 바라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고구마 팔면서 그 말이 그땐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을까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함께일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작은 징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고, 오늘은 내가 혼자 재료 사올게. 당신은 좀 더 쉬어. 그렇게 말하며 저를 꽉 꼭 안아줬어요. 그 품이 왠지 낯설도록 따뜻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저를 한참이나 안고 있다가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 직전 잠깐 뒤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왜 저렇게 웃었지 오늘따라 표정이 다르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도 연락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그리고 저는 점점 깨달아갔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았어요. 첫날은 단순히 길이 막혀 늦나 보다 했고 이틀째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느라 못 돌아왔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었을 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가 다니던 재료상인들도 모두 못 봤다고만 했어요. 제가 발이 닿는 곳은 다 뒤졌어요. 남대문 시장 안 골목길, 우리가 자주 가던 재래식 찻집, 심지어 종로 근처 공중전화 부스까지. 밤이 되면 경찰서와 병원을 돌며 신원 미상의 환자나 사고자를 확인했어요. 그중엔 그의 나이대 체격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그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혹시 그 사람 누가 데려간 거 아닐까요? 저기 사직동 쪽에 혼자 사는 간호사 있잖아요. 예전부터 좀 수상하던데.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이 무너졌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 생각이 머리를 때리고 가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그의 품, 그의 눈빛, 그의 머리핀,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일 리 없다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전쟁통에 사람 찾는 기관이었던 구 서울시청 뒤편의 피난민 등록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의 이름을 말했더니 직원이 서류를 한참 찾다가 말했어요. 아, 이분은 화재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네요. 신원 미상 시신으로 확인되어 국립공동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사망... 네. 00년 2월 14일자 기록에 있습니다. 일치하는 나이 신장 복장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날이 그가 사라진 바로 이틀 후였어요. 저는 정신이 멍한 상태로 건물을 나섰고 겨울바람에 휘청이며 거리로 나왔어요. 눈은 내리고 있었고 제 손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어요. 그가
죽었다는 사실. 그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눈이 뺨을 때리고 사람들이 저를 지나쳐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되뇌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날 리 없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하지만 그 어떤 항의도, 그 어떤 외침도 그를 되돌릴 수 이제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외투를 꺼냈어요. 그 안주머니엔 그가 깎아줬던 나무 머리핀이 들어 있었어요. 그 핀을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 외투를 불에 태웠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정훈 씨,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잘 가요. 그리고 날 원망하지 마요. 나도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그 후 며칠간 저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그가 앉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그의 천이 사라진 공간엔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허무한 음악 소리만 맴돌았어요. 그가 정말 죽은 걸까? 그렇게 순식간에 아무 말 없이 내 곁에서 사라진 걸까? 차라리 나를 미워해서 떠난 거였다면,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였다면, 그게 더 견디기 쉬웠을 텐데, 죽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배신보다도 잔인했어요. 조고샷. 왜냐하면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에겐 원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없는 현실 속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 틈에 끼는 것조차 버거워졌어요. 같이 장사하던 이웃이 물어봤어요. 요즘 남편분은 왜 안 보여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웃기만 했어요. 이제는 안 와요. 그 사람은요, 다시는 안 와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다음 해가 오고 해마다 설날 추석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건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잊히는 게 아니라 살 속에 파묻혀서 더 아리게 남아요. 가끔, 정말 가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길을 걷다가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그건 착각이었고 그럴수록 더 절망스러웠어요. 왜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 왜 하필 그렇게 떠나야 했을까? 무수한 왜가 가슴에 내려앉았고 그 물음들은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침대 옆 협탁엔 그가 깎아준 머리핀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손에 쥐어보면 그때 그 나무결이 느껴졌고 그의 손길이 아주 잠깐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즈음엔 제 안에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그 사람을 잃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삶이라는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저 존재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엔 매일 아침마다 함께 리어카를 끌고 나가던 골목이 이젠 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되었어요. 리어카는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건 거의 1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무료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으니까 무언가는 해야겠지라는 무의미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혼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고구마도 자주 태우고 단호박도 잘못 썰기 일쑤였죠. 예전엔 그가 있었기에 제가 놓치는 것도 자연스럽게 채워졌는데 이젠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혼잣말이 늘어났고 가끔은 물건에 말을 걸기도 했어요. 정은 씨, 이것 좀 도와줘요. 말하고 나서야 그가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고 그 순간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람들도 저를 점점 멀리 했어요. 예전엔 시장 통해서 인사도 나누고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곤 했는데 이젠 다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만 바라봤어요. 제가 변한 걸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눈빛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고 가끔은 멍하니 한자리에 서 있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점점 더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다시 사랑하거나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언제부턴가 낯설기만 했어요. 주름은 깊어지고 눈빛은 흐릿해지고 입꼬리는 굳어버렸어요. 하루하루 그저 시간을 때우듯 살아가면서 저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 사진들, 메모들 하나둘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버리면서 울었지만 나중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를 지운다는 게 아니라 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점점 무채색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장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어르신들의 수다, 시장 안 방송의 명랑한 멘트까지도 모두 제겐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멀게만 들렸어요. 제가 사는 고시원 방은 창문 하나 없이 자꾸 눅눅했어요. 그 좁은 방 안에서 저는 매일같이 시간을 때우듯 살아갔어요. 아침엔 늦게 일어났고 입맛도 없어 대충 물 마른 밥이나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음들조차 이젠 그저 배경음처럼 느껴졌고 밤이면 더 깊은 고요가 방 안을 집어삼켰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죽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 사이 오래 알고 지낸 이웃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병을 키워오다 아무도 모르게 떠났고 장례식에도 가족 없이 몇 명의 이웃만 참석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누가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정훈 씨 말고 날 진짜로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때부터 제 하루는 더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장사할 때도 웃지 않았어요. 손님이 서비스 없어요 하고 농담을 던지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따금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울역 고가 아래를 지나다가 두세 명의 노숙자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신문지를 덮고 자거나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며 중얼거렸죠. 그들의 모습이 처음엔 무섭고 불쌍해 보였는데 언젠가부터 그들 곁에서 나도 함께 앉아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모든 걸 놓아버리면 편해질까. 그 생각이 스쳤을 때 저는 스스로가 너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혼자 먹는 밥, 혼자 정리하는 리어카, 혼자 맞이하는 비와 바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달아 없애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꺼낸 머리핀을 손에 쥐고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날 잊었더라도 나는 아직도 그날의 떨림을 기억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다시 젖었고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처음엔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목표였는데 이젠 그냥 반복하는데 익숙해졌어요. 새벽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몸은 알아서 움직였어요. 뜨거운 물을 올리고 남대문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은 계절만 달랐지 늘 같았어요. 한겨울엔 발이 시렸고 여름엔 땀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조차도 무뎌졌어요. 시장 입구 늘 같은 자리에 카트를 펼치고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어요. 처음 불을 붙이는 순간만큼은 아직도 조금의 설렘이 남아 있었어요. 불꽃이 일어나는 그 찰나 무언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것도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면 금세 식어버렸어요. 이모, 오늘은 늦으셨네요.
그냥 좀 피곤했어. 어제도 늦으셨잖아요. 그러게. 이런 대화조차 저에겐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가게를 차리고 고구마를 정리하고 중간중간 핫도그 반죽을 확인하고 그 과정은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아무 감정 없이 반복됐어요. 어떤 날은 장사가 조금 잘 되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훈 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날은 우리가 같이 웃었을 텐데.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스스로 민망해져서 다시 입을 다물곤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저는 그 속에서 외로웠어요.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손님들이 오히려 편했고, 카드 결제 후 말없이 사라지는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어요. 퇴근길엔 늘 서울역 고가 근처를 지났어요. 그곳은 피곤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들을 처음엔 외면했지만 이젠 습관처럼 그들 사이에 누가 있는지 훑어보게 됐어요. 그 속에 혹시 아주 혹시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없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매일 그 길을 지나치며 한 번쯤 눈이 마주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매번 그 자리는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고 그 기대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 무채색의 일상 속에 조금씩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무채색의 하루들 속에서 작지만 낯선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를 차리고 있는데 제 옆에 작은 발소리가 멈춰 섰어요. 이모, 이것 드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손에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에는 찐 고구마 2조각과 편의점에서 산 요구르트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왜 준이 엄마가 아침 굶지 말라 그랬어요. 이모 요즘 잘 못 드시는 얼굴 같아서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아이의 이름은 도훈이었어요. 근처에서 엄마랑 노점 장사를 하는 아이였고 학교 끝나면 가끔 시장 여기저기를 돌며 놀았어요. 도훈이는 그날 이후 자주 제 카트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이모, 오늘 고구마 잘 구워졌네요. 이모, 이거 핫도그 모양 웃겨요. 이모 나중에 장사 끝나면 같이 우동 먹으러 가요. 처음엔 그저 귀찮은 줄 알았어요. 말 수 없는 제가 아이와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고 괜히 정들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도훈이가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반찬 남았다고 드리래요. 요즘 이모 얼굴 더 말라 보여요. 그 접시 위엔 집에서 볶은 멸치 계란말이, 김치 한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받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는 감정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그 반찬을 조심스레 밥에 올려 먹으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훈 씨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아이 보며 웃었겠지. 이런 소박한 반찬 앞에서도 세상 맛있다며 흡입했겠지. 그 아이와의 짧은 인연은 제 안의 오랜 침묵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던 제가 도훈이에게는 인사도 하고 가끔 초코파이도 건넸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도 모르게 제 삶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을 통해 한 이름이 다시 등장했어요. 이모, 혹시 서울역 쪽에서 말없는 노숙자 아저씨 본 적 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시장 쪽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분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어요. 도훈이의 말은 처음엔 그저 흘려들으려 했어요. 서울역 근처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노숙자도 흔하니까요. 하지만 시장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분 그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진짜라면 어떡하지? 그날 이후 저는 장사 마치고 서울역 근처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별 이유 없이 그냥 산책 삼아 걷는 척 하면서 도훈이가 말한 방향으로 눈을 돌렸어요. 처음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들, 비닐에 쌓인 얼굴들, 두꺼운 외투 속에 몸을 파묻은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차던 오후였어요. 길가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검게 타버린 손등 구겨진 코트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눈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 사람도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고 잠시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착각일 거야. 이젠 누굴 봐도 그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돌아서려는 찰나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분 예전에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자주 여기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시장 쪽만 멍하니 바라보세요. 말을 건 사람은 근처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머니였어요. 한 달 전쯤부터인가 서울역 안쪽에서 보이더니 이제는 저 벤치가 자리처럼 되었어요. 혼잣말도 가끔 하시는데 이상하게 영자야. 그 이름을 자꾸 중얼거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영자야, 그건 나잖아. 눈물이 저도 모르게 차올랐어요. 혹시 그분 성함 아세요? 몰라요. 아무것도 말 안 해요. 가끔 먹을 것 드리면 고개만 끄덕여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정훈 씨, 정말 당신이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장사를 마친 뒤 서울역 고가 아래의 그 벤치를 다시 찾았어요. 처음 며칠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던 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도 저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까? 혹시 내가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고 거리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시간이었어요. 벤치에 그 사람이 다시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보였어요. 그 눈매의 그 자세, 그리고 손끝을 자꾸 어루만지는 습관까지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저 멀찍이 서서 그가 무얼 보는지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는 정말로 시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늘 장사하던 방향 고구마 냄새가 바람에 섞여 흘러가는 거리. 그날 밤 저는 작은 도시락을 싸서 들고 나갔어요. 뜨거운 밥 달걀, 프라이 김치 몇 점.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을 건넸어요. 그는 천천히 도시락을 받아들고 입을 열지 않은 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고 느리게, 마치 기억을 더듬듯이.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갈을 입에 넣은 뒤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밥만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매일 저녁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는 말수가 늘어갔어요. 한 문장, 두 문장.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예전에 어디선가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천천히 기억해요. 기다릴게요.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을 싸는 일이 그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고, 그 사람이 조금씩 말을 늘려갈 때마다 저도 조심스럽게 내 안의 문을 열었어요. 그는 아직도 많은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우리 함께 했던 시간도, 나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하지만 그는 자주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당신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여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어릴 적 어머니 자장가 같아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를 위해 조금 더 따뜻한 밥을 준비했고, 가끔은 어린 시절 이야기나 시장 골목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대문 시장. 기억나요? 우리가 그곳에서 처음 장사 시작했었죠? 군고구마 굽던 냄새, 새벽마다 얼었던 손을 비비던 기억.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 눈을 뜨고 말했어요. 그 냄새 정말 좋아했어요. 배고픈 냄새인데 따뜻한 냄새였어요.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노숙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조심스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톱은 깨져 있었고, 발톱은 뒤틀려 있었고, 등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를 보며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자고. 그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작은 리어카부터라도 다시 끌어보자고. 그에게 말했어요. 정훈 씨, 우리 예전처럼 한번 해봐요. 그때처럼 작은 불부터 다시 피워봐요.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어요. 기억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기억은 다시 만들면 돼요. 몸은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 예전처럼 따뜻하진 않았지만 분명 살아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리어카를 수리했고 서울역 근처에 허가받은 노점 구역을 알아봤어요. 남대문 시장 초입 예정과는 조금 다른 자리였지만 바람이 불어오고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건 그대로였어요. 첫 장사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집었고 저는 옆에서 그걸 조용히 굽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두 분 부부세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어요. 그날 고구마는 다 팔렸고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손에 남은 1,000원짜리 몇 장을 셌어요. 그는 그 돈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어요. 예전에도 이랬죠. 작은 돈에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서 라면 끓여 먹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의 감각, 그의 눈빛,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공기가 예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다시 살아줘서. 그와 함께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 안엔 전에 없던 감정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설렘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고 기쁨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지만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따뜻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장사를 준비하는 아침, 그가 조심스레 고구마를 닦고 라이터를 켤 때 손이 덜덜 떨리면 저는 옆에서 그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하루에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에 그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사터에 와서 요즘 이 고구마 참 맛있어요
하고 말하면 그는 처음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그가 입 밖에 내었을 때 제 눈가가 저절로 젖었어요. 그 한마디는 그가 다시 세상과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작은 증거였어요. 밤이 되면 우리는 장사를 마치고 남은 고구마를 종이봉지에 나눠 담아 서울역 근처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그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가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저들처럼 길에서 살았죠, 그럼요. 그 시간도 당신의 일부예요. 지워지지 않더라도 우린 그걸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제 손을 꼭 잡는 그의 온기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작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순간들. 그건 거창하지 않았지만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영자 씨, 그가 가끔 그렇게 부르며 잠시 말을 멈추곤 했어요. 왜요? 그냥 그 이름이 익숙해서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눈과 주름은 여전히 깊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참으로 고마웠어요.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장사하는 거리에도 찬바람 대신 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와 함께한 날들도 조금씩 쌓여갔고 우린 더 이상 어색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해볼게요. 당신은 조금만 쉬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기 시작했다는 건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그날 우린 시장 근처 초등학교 행사에 참여했어요. 동네 주민 장터에 작은 부스를 내고 핫도그와 고구마를 팔았죠. 아이들이 몰려와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손으로 땀을 닦았어요. 그리고 행사 끝날 즈음 한 아이가 쪽지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도 또 오세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그 쪽지를 가만히 읽던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람들과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린 함께 우동을 끓여 먹으며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은 그가 자발적으로 목욕탕에 가자고 한 날이었어요. 내가 좀 깨끗해지면 당신 곁에 서는 게 덜 민망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지금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더 좋죠. 그날 이후 그는 옷차림도 조금씩 바뀌었고 면도도 하고 이발소에도 함께 갔어요. 거울 앞에서 수줍게 웃으며 이 모습이 좀 낯설긴 하네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모습 나한텐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따뜻해요. 어느 저녁 비가 내리던 날 우리는 가게 천막 아래에서 비 맞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고구마를 나눠줬어요. 그날따라 그가 먼저 외쳤어요. 추우시죠? 이거 드시고 조금 녹이세요. 그 말에 손님들이 놀라면서도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겐 너무 벅찬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돌아오고 있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영자 씨, 나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가 기억하려고 애쓴 단어들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고구마 영자시장 나무핀 웃음 약속. 그가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미안해서
하루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노트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증거 이제부터 나랑 같이 써요. 우리 둘이 같이 써 내려가는 이야기로 만들어요. 그의 노트를 받아든 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오늘을 견딜까가 생각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오늘 어떤 기억을 새로 만들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작은 장사를 시작하고 장사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겐 선물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어요. 주름이 있는 얼굴, 희끗한 머리칼. 하지만 그 속엔 다시 웃는 내가 있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요즘 당신 웃는 얼굴이 정말 좋아요. 내가 알던 그 미소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지만 속으론 말했어요. 이 미소는 당신이 돌려준 거예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내가 사람을 다시 믿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과의 거리를 두던 나 상처받을까 두려워 피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시장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도훈이네 엄마와 반찬도 나누고 가끔은 다른 노점, 할머니들과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물도 마셨어요. 그 작은 관계들 속에서 나는 점점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보며 배웠어요. 기억을 잃고도 사람은 다시 마음을 만들 수 있고 상처를 안고도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에게서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배웠고 그는 내게서 기다림과 용서를 배웠어요. 그 따뜻한 교환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이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과 함께라서 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찻잔에 따뜻한 물을 다시 채워 넣는 것처럼요. 그날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가게 천막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우린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산을 펴들며 말했어요. 오늘은 혹시 예전 시장 골목 한번 같이 가볼래요? 기억이 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골목은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리어카를 끌던 곳이었죠. 비에 젖은 돌바닥, 문 닫힌 작은 가게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철제 간판들. 그곳에 발을 디딘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어요. 여기서 당신이 웃으면서 고구마를 건네주던 날이 떠올라요. 그의 눈이 서서히 커지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가 장사를 마치고 같이 들렀던 국밥집,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주저앉을 듯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돌아가던 길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사람들이 뛰고 있었고 그리고 차 소리, 피. 저는 당황해서 그의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이 나요. 나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그는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로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폭동이 있었던 날 밤 그 사이에서 도망치다가 어딘가에 부딪혀 쓰러졌고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올 때쯤 나는 어디론가 실려 있었고 신분도 가족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서 나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십 년간의 오해,
그 모든 시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그럼 그때 떠난 게 아니었네요. 나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사라진 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 순간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우리 둘은 그 오래된 골목 한복판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후회도 안타까움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그 많은 세월을 돌아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날 골목길에서 본 그의 표정이 자꾸 가슴속에 남았어요. 그가 날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것. 기억을 잃고 세월 속에서 버려진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나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던 거죠. 며칠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때 우리가 함께 쓰던 리어카,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모르게 웃었어요. 그거 당신보다 더 낡았을 거예요. 그는 멋쩍게 웃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한번 가보죠. 혹시 남아있다면 우리 둘 다 아직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예전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로 향했어요. 그 창고는 이제 오래된 철문이 녹슬고 아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에서 우린 정말로 그 리어카를 찾아냈어요. 바퀴는 삐걱거리고 손잡이는 금이 가 있었지만 그건 분명 우리가 함께 끌던 리어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말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쓰다듬었고 작게 중얼였어요. 우리 이걸 다시 써볼까요? 그 제안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정말요. 지금 이 나이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손으로 다시 삶을 끌어가 볼 수 있다면. 그게 어디예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고 마치 오래된 용기를 다시 꺼내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시 해봐요, 우리. 그날 이후 우린 매일같이 리어카를 밀고 남대문 시장 골목 어귀에 자리를 폈어요. 작은 떡볶이, 냄비 손으로 만든 호떡 반죽, 그리고 따뜻한 미소 한 잔. 사람들은 처음엔 우리를 낯설게 봤지만 곧 익숙한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걸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손님들에게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했고 저는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했어요. 누군가 두 분 부부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린 동시에 웃었어요. 네,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삶은 가끔 가장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가장 가까운 인연을 다시 데려오곤 해요. 저는 그렇게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사람을 시간이라는 강을 건너 다시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작은 리어카 하나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젊을 땐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걸요. 이젠 알아요.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걸.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고 시간은 흘러도 진심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걸.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잊고 있었던 인연 다시 꺼내보고 싶은 추억이 있지 않나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을 스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